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환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는 논술과 구술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논술과 구술은 주로 대립되는 입장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그 대립되는 입장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하나의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교 또는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문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대립되는 개념들, 그리고 관련 개념이나 사례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저와 함께 이러한 개념들을 같이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이 강의를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개념들을 정리하려고 해 보니까 개념은 세상에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다 외운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술과 구술에서 자주 출제되는 몇 가지 분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개념을 좀 정리해 볼까 해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시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몇 가지 대립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떠한 문제를, 어떤 사회적 이슈도 좋고 어떤 사건도 좋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사회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빈곤 혹은 범죄, 이런 문제들이 과연 그 개인의 한계나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영향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이러한 주제들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라는 대비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고 관련 개념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자주 출제되는 개념 대립축은 이렇게 해서 보편과 특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과 특수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나요? 그러면 절대와 상대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주로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이러한 대립들이 자주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문화에는 어떤 문화든 보편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문화는 각자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들도 있죠. 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하나의 문화를 봤을 때 그것이 보편적 기준에 비추어서 우월하냐, 열등하냐,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고요.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문화는 그 나름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논술과 구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축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자유와 평등의 대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대립. 물론 둘 다 아주 중요한 가치이면 틀림없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자유가 조금 더 중시될 때도 있고 평등이 조금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자유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경제에 있어서도 각자의 자유로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제 성장을 조금 더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평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분배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겠죠. 이러한 대립들이 논술과 구술의 제시문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냐와 관련된 대비들도 자주 출제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인간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인간은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이러한 주제들 모두 인간의 속성과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네 가지 정도 분류를 중심으로 개념들을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인간과 관련된 개념들부터 좀 살펴보죠. 인간이라고 해도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세 가지 주제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주체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본성.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대 중국 철학자들의 논쟁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은 맹자로 대표되는 성선설이 있고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맹자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순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태어났다. 성악설. 그래서 순자. 맹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우물로 아장아장 기어서 가고 있다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아이를 구하러 달려가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착한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구한 것이니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착한 마음의 단서가 있다. 그래서 맹자는 이러한 어떤 선한 마음의 단서를 4가지 단서, 4단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윤리화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는 아니기 때문에 논술과 구술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으로서 연관된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개념만 지금 적어드리고 있어요. 조금만 이쪽으로 확장시키면 서양 철학자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서양 철학자로 본다면 장 자크 루소와 같은 인물이 다소 성선설과 유사한 맥락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루소라는 사람은 인간은 본래 굉장히 선하고 때묻지 않은 존재였는데 문명이 발전되어 가면서 타락하게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품성은 아주 착하다라고 본다는 맥락에서 성선설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온 김에 몇 가지 같이 적어드릴게요. 루소, 어떤 문명과 함께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기억하기가 좋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는데요. 순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변화시켜야 된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예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이 순자고요. 조금 확장시켜서 서양에서 유사한 입장을 띄었던 사람들은 토마스 홉스죠. 토마스 홉스. 이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어땠느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연 상태는 정부도 없었던 아주 어떤 가상의 상태입니다. 실제 원시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상된 가상의 상태인데 아무것도 없는, 정부도 없고 아무런 공동체, 질서도 없는 상태를 가정해보자. 그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투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죠. 만인에 대한 투쟁.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모두와 함께 다툰다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순자의 입장과 유사성을 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자와 루소가 똑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유사성을 띠는 동양과 서양의 맥락에서 유사성을 띠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고요. 이에 대비해서 고자라는 분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부터 선하거나 악한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 입장도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본성은 없어. 뭐가 없냐면 선과 악이 없다. 성무선악설이라고 합니다. 이 성무선악설을 주장한 사람은 고자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후의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사한 서양의 철학자가 누가 있나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존 로크라는 사람은 백지설을 주장했어요. 백지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데 백지설. 인간은 마치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백지에 무엇을 채워가는지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인간은 처음부터 선악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고자의 입장과 유사성을 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자주 출제되는 사람 그리고 개념들을 살펴본 것인데 한 가지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그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기호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은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본성은 그 사람의 기호,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한편으로 성무선악설과 좀 유사하죠. 선악이 먼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 둘을 간단히만 비교해보면 성무선악설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조금 더, 인간은 그러니까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선하고 악하고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환경적 요소를 다소 강조한 편이라고 본다면, 정약용 선생님의 성기호설은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소 인간의 주체성을 약간 더 강조한 편이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주체성으로 개념들을 좀 묶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주체성. 일반적으로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다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개념들, 그리고 몇 가지 심리 실험들이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해보죠. 맨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자유의지라는 개념이죠. 자유의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러한 자유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인간의 어떠한 행동은 어느 정도 환경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결정론이라는 개념이 대비되죠. 결정론. 그래서 실제로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 논술에서는 이러한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대립, 이걸 통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죠. 자유의지와 결정론이라는 개념 대립을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한편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했던 실존주의라는 개념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실존주의. 대표적인 학자는 프랑스의 사르트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인간의 주체적인 삶을 아주 강조해서 이러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 인생은 B, C, D라는 알파벳을 활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인생은 B, birth, 태어남, 그리고 D, death, 죽음, 그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다. 그래서 인간은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의 본질이다 라고 주장했던 어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과연 인간이 그렇게 주체적인 존재일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주체적인 결정에 따라서 어떤 행동하는 존재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던지게 하는 몇 가지 심리 실험들이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관련 제시문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세 가지 실험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입니다. 동조 실험. 동조는 남을 따라한다는 뜻이죠. 솔로몬 애쉬라는 분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간단한 질문을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X라는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X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너무 비슷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B, C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명의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X와 길이가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간단하죠? A가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험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면 사실은 9명은 서로 작은 거고요. 실제 실험 참가자는 맨 끝에 있는 1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A랑 똑같은 것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오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C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맨 끝에 있던 사람은 당연히 자기는 A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C라고 답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답을 할 것이냐. 놀랍게도 약 70%의 사람들이 똑같이 C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매우 간단한 판단에 있어서조차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성향을 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죠. 인간이 과연 주체적인 존재냐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인데요.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사뭇 결과가 으스스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방을 이렇게 좀 안 보이게 이쪽을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크게 그려볼까요? 방을 만들어 놓고 이쪽 방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한 명이 들어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에는 여기도 한 명이 앉아 있고요. 여기서 이 실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어떻게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느냐? 이 사람이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내면, 간단한 문제를 내면 이 사람이 답을 하죠. 그런데 틀린 답을 말하면 이 사람 앞에 있는 전기 충격기가 있어요. 전기 충격을 이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내고 또 답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실험이 짜여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주는 것은 아닌데 전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고통을 호소하고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의를 좀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오답을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전기 충격을 주게 되는데 처음에는 머뭇머뭇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계속 해도 돼요? 라고 옆에 있는 감독관의 눈치를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누르세요 라고 다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죠.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누르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 사람은 그냥 그 명령에 따라서 전기 충격기를 누르고 전기 볼트를 올리라고 하면 더 올리고 그래서 점점 더 심한 전기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에 의하면 거의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450V 정도까지도 실험 참가자들이 전기 충격을 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인간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뭔가 권위자가 옆에 서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 복종함으로써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위까지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이 뭔가 강요를 받는다는 이유로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되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 과연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일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의문을 던지는 실험이죠. 한 가지 실험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립 짐바르도라는 사람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시행했던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에요. 스탠포드 감옥 실험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험 참가자들을 모아서 스탠포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모아서 모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너는 간수 역할을 해라. 너는 죄수 역할을 해라. 그래서 역할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실험을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장난처럼 그냥 웃고 떠들고 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간수처럼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정말 죄수처럼 그 분위기와 상황에 몰입해서 점점 더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간수들은 가혹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죄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심화되다가 결국 실험이 빨리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험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인간의 원래 내면에 가지고 있던 어떠한 그 악의 품성이 들어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분위기,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섬뜩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하나의 심리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인간의 주체성과 관련해서 논술과 구술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이런 실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등장했을 때 제시문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를 평소에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과 관련된 개념들 세 번째 묶음, 인간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정리를 해보죠. 인간과 환경입니다. 인간과 환경. 인간과 환경의 관계라고 해도 좋겠는데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중심, 인간 중심으로 처음에는 환경을 대했죠. 그래서 자연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나머지들은 다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다. 이런 식의 관점이 먼저 있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간 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인간 중심주의.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구적 자연관,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런 식의 관점이 있었고요. 서양 철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데카르트. 인간 중심주의는 결국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주장들이죠. 그런데 즉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러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조금씩 이제 넓혀가는 흐름들이 나오죠. 맨 먼저 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넓어진 대상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조금 확장된 개념이 동물 중심주의인데요. 동물 중심주의. 여러분들 중에 생활과 윤리를 배우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교과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개념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논술과 구술 풀이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동물 중심주의는 지금까지는 다 인간을 중심으로 봤다면 그 범위를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물까지 확대한 것이죠. 그 논리는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쾌감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어떤 존재든지 쾌감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즉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인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됐고 대표적인 사람은 피터 싱어라는 분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동물 중심, 맥락상 동물 중시주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동물을 가장 중심에 둔다기보다는 그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조금 더 동물까지 확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동물까지 확장됐다면 이제는 식물도 포함될 수 있겠죠. 즉 생명이라면 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 중심주의라고 부르죠.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라면 다 소중하다. 그래서 슈바이처라는 분은 생명의 외경이라는 표현을 남겼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뜻하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슈바이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애초에 인간을 가장 중심에만 두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의 범위가 점차, 즉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가 인간으로부터 동물로, 식물을 포함한 생명으로,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확장되겠네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생태 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생태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는요. 여기다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면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물, 식물, 무생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 입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일론이라고 부릅니다. 전일론적 관점을 갖는다라고 부르고요. 사람으로는 레오폴드 같은 분이 있는데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생활과 윤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기서는 생태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개념을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떤 개체가 될 수도 있고요. 군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어떤 그 주체가 이 전체의 생태계 전체를 조화를 깨뜨린다. 이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킨다. 만약 그렇다면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그 개체나 집단은 제거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뭐라는 비판이 있느냐면 이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환경 전체주의, 파시즘, 환경 파시즘 전체주의죠. 환경 파시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죠.
그렇죠.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일부를 희생해도 된다는 논리로 확장될 수도 있다. 이러한 비판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논술이나 구술 문제에서는 이들 중에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활용해서 대비를 많이 만드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종종 만나게 될 건데요. 예를 들면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대비시킨다거나 인간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를 대비시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활과 윤리를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개념일 텐데요. 그 교과를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개념 정도는 같이 갖고 계시는 것이 관련 제시문을 읽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방금 전까지 우리는 인간과 관련된 개념들을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가 인간의 본성,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의 주체성,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과 환경의 관계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간과 관련된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을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개인과 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혼자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즉 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사회라는 대비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논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저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볼까 해요. 첫 번째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행태와 사회의 행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 개인과 사회 중에 어느 쪽을 조금 더 우선시할 것이냐, 누구를 조금 더 앞선 존재로 볼 것이냐와 관련된 개념 대비들인데요. 한 네 가지 정도의 대립 개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단하죠. 개인을 조금 더 강조하는 입장, 그러면 우리는 개인주의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사회, 즉 집단이죠. 집단을 더욱 중시하고 우선시하는 관점을 우리는 집단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걸 조금씩 확장을 시켜볼까요? 개인주의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 개인의 자유를 더욱 강조하는 입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고요. 그런 맥락에서 자유주의라는 개념과 유사성이 크다 이렇게 봐두겠습니다. 자유주의. 그런데 개인의 자유만 중시하다 보면 공동체 전체의 조화와 질서가 유지되기 어렵겠죠. 처음부터 인간은 공동체에서 나고 자라는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응해서 공동체 멤버로서의 어떤 멤버십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체주의라고 합니다. 공동체주의. 그래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렇게 좀 대비가 되고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 맥락에서는 사회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맥락에서는 사회? 그런 게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룹을 그냥 사회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뭔가 사회라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이 여기서부터는 도출되겠죠. 그런 입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라는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다. 이름만, 명목만, 명목적으로, 명목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회 명목론이라고 부르고요. 이에 대응해선 아니다. 개인의 모임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사회라는 것이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개인의 집단 플러스 알파, 즉 실제로 존재하는 무엇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 실제론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확장해 볼까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가 개인들이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죠. 즉 사회라는 것은 원래 개인들이 먼저 있었고 그들이 야 우리 이렇게 사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아? 모여봐. 우리 사회라는 거 같이 모여 사는 거 하나 무리지어서 한번 살아볼래? 그런 어떤 약속,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을 사회계약설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이쪽에서는 아니다. 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개인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없던 게 짠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있었던 것이고 개인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장기라고 할까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서 태어나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즉 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것이고 유기체라는 것이고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합니다. 개인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서 역할을 다하는 조화로운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죠. 이렇게 보면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개인을 우선시하느냐 사회를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4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 사회 계약설과 사회 유기체설.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확장되는지 중심으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개인과 사회라는 대립축 안에서 나타나는 개념들 두 번째, 이번에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사익이라고 부릅니다. 사익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리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로 공익이라는 말로 부르죠. 사익과 공익. 우선 이 개념 대립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은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 공익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자가 자신의 사익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저절로 달성된다라는 주장이 먼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죠. 아담 스미스는 각자가 열심히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뭔가 작용하는 것처럼 그것을 조정해줘서 사회 전체의 공익도 달성된다. 이렇게 주장했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국가의 역할도 최소한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 즉 국가는 야경 정도의 역할만 해야 된다.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야경국가 혹은 최소국가 이런 개념들이죠. 이렇게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뒀더니 즉 개인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면 사회의 이익이 달성되는지 믿고 있었더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즉 시장에 자유로운 시장에 내버려 뒀더니 그것이 그 사회 전체의 최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더라. 그것을 부르는 개념을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부르죠.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실패라는 것은 뭐에 실패했다는 얘기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즉 교환을 통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가장 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분배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능에 도달하지 못하더라. 내버려 뒀더니 시장에 그런 역할을 다하지 못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시장 실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논술과 구술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 2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장 실패 유형으로서 공공재가 부족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공공재는 예를 들면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처럼 누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가로등은 내가 굳이 그것을 만드는 데 돈을 내지 않더라도 나도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 아니라도 누가 만들겠지라고 기다리고 나는 만들려고 하지 않죠.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라고 부르죠. 은유적인 표현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는 항상 필요한 수준보다도 더 적게 공급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공유자원의 문제입니다. 공유자원은 이것은 쉽게 남용되는 문제가 있어요. 공유자원은 예를 들면 어떤 주인 없는 연못의 물고기라고 해보죠. 그러면 평소 같으면 내가 만약에 적절하게 돈을 내고 물고기를 잡아간다면 필요한 만큼만 잡아가면 되겠지만 어차피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안 잡아가도 다른 사람이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는 성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자원은 그렇게 누구나 남용하다가 결국 씨가 말라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렇죠,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공유지의 비극.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의 유형으로서 논술과 구술에 자주 출제되고요. 물론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외부 효과라든가 정보 비대칭이라든가 자연 독점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겠지만 우선은 이 정도 경제를 따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논구술에 대비해서는 이 정도 개념을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등장하죠. 국가가, 즉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야경국가나 최소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국가가 개입을 한다. 개입국가, 그리고 최소한의 역할이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맥락에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으로도 부르고요. 이들과는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개입국가, 복지국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정부의 개입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한계를 낳더라. 이러한 비판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개입으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장 실패에 대응해서 뭐라고 불러요? 정부 실패라고 부른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라는 대립축에서 봤을 때 사익과 공유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개념쌍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개인의 이익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공익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 안에서 어떠한 조율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와 관련된 제시문들을 이해하는 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대립 안에서 세 번째 분류, 개인의 행태와 사회의 행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행태와 사회의 행태. 개인의 행태, 사회의 행태.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맨 먼저 개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는 전제들을 가지고 있죠. 개인은 합리적이다. 합리성. 개인은 합리적이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라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최적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 정도면 됐다, 만족을 추구하는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제한적 합리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께서 만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합리성은 영어로 rationality라고 하잖아요. 제한적 합리성은 bounded, 제한된 rationality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아주 그렇게 완전하게 합리적이지는 않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개인은 어느 정도 개인의 지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모아서 더 나은 지성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집단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집단지성. 집단지성은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각 개인들은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각 개인은 어떤 사고가 어떤 일부분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만 이런 것을 잘 엮으면 전체로서의 이 집단으로서의 지성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믿는 입장이죠.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예로서는 인터넷의 어떤 백과, 위키백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각종 어떤 회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그런데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집단이 되면 오히려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합리적 수준보다도 집단 전체의 수준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들도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개념 첫 번째가 군중심리. 군중심리. 군중이 되면 예를 들면 월드컵 경기 같은 것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열띤 응원을 벌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굉장히 유치하고 격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전체로서의 군중은 마치 아이처럼 들뜨고 쉽게 흥분하는 성향을 띠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군중심리라고 부르고요. 이와 유사하게 집단지성과는 달리 그룹이 되면 오히려 그룹 전체의 지적 수준이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이 돼버린다라고 보는 하나의 다른 개념이 무엇이냐면 집단사고의 문제입니다.
말은 비슷한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집단 사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눈치만 보는 거죠. 혹은 윗사람의 말을 따라가기만 하고 아무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 별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에 우우 다들 동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집단적으로 내놓은 결과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낫지 않은 결과를 나올 때, 이런 것을 우리는 집단 사고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 이것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집단적으로서의 사고를, 그에 대비해서 군중심리나 집단 사고는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표어라고 할까요? 책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개인의 행태와 사회의 행태잖아요. 각 개인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도덕적 개인이라고 해봅시다. 도덕적 개인. 그런데 그들이 모인 사회는 도덕적일 수가 없다. 비도덕적이다.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이 자체가 하나의 책 제목이기도 해요. 라인홀트 니부어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죠. 그래서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그들이 모인 사회, 집단은 도덕적일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각 개인은 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고 용서를 하거나 같이 슬픔을 느끼거나 이렇게 되죠. 하지만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잡으면 우리나라, 이런 집단 전체는 집단 전체로서의 속성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집단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존이기 때문이죠. 생존에는 서로 양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홀트 니부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개인 간에 적용되는 윤리, 즉 개인 윤리를 집단에게 적용하지 마라. 집단 간의 관계에 적용하지 마라. 즉 집단 혹은 사회윤리라고 해볼게요. 사회윤리로서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면 안 된다. 둘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봐도 좋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죠. 한일 관계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해라, 빌어라, 반성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하지만 리부어에 의하면 그러한 요구는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본인들 각 한 명 한 명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일본이라는 국가, 하나의 집단은 도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극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평소 개인 간에 쓰는 어휘인 용서, 어떤 반성, 이런 말을 요구하거나 통용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니부어적 관점이죠. 그럼 니부어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 사이에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힘의 논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때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전쟁도 불사할 수밖에 없게 되죠. 처음에 우리는 합리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제한적 합리성, 그리고 집단지성,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서 군중심리와 집단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개인윤리와 집단사고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라인홀트 니부어의 주장까지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